예, 안녕하십니까. 투자 아카데미 오늘 또 인프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올 한해 오일앤가스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미드스트림 자산들, 미드스트림 종목들에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합종 연행이 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어떤 주목할 만한 딜들이 있었고 요즘 이제 이 기업들의 전략적인 흐름, 경영 흐름, 그 다음에 자산 매입, 매매 이런 흐름은 어떤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불거졌죠. PTP 이 과세, PTP 원천징수 과세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어떤 또 이 산업의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투자팀에서 하원호 책임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원호 책임 오늘 말씀해 주실 건데요. 먼저 가스 가격 흐름이나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최근의 가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이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면서 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2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스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고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가격 상승의 이유는 2021년 유럽에서 풍력 발전의 비중이 급감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상 유럽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의 비중이 한 25% 내외를 차지하는데요. 당시에는 기후의 영향으로 풍력 발전이 크게 급감을 했고 이 급감한 전력을 가스 발전이 메우면서 가스 수요와 가스 가격 모두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가스 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드스트림 1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추이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는 비교적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되고 다시 중단되고 이런 과정들이 몇 번 반복이 있었고 9월부터는 완전히 가동을 중단해서 현재까지 가동이 멈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럽의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 2021년 초 대비해서 공급이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에너지 시장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올해는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 시장의 주요 아젠다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주요 인프라 펀드들의 최근에 리뉴어블 자산, 그다음에 전통 에너지 인프라 자산 투자 동향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안보가 투자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호 인프라 펀드의 모집 추이부터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과 2021년에는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전통 에너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확대 흐름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헐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과 단일한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통 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가스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석유 가스 관련된 M&A 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석유 가스 부문의 딜 흐름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업스트림 자산의 딜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업스트림 업체들이 자사주 매입은 크게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크게 늘리는 반면에 캐펙스 투자에는 조금 뭐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업스트림 자산에 대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뭐 2021년 초부터 유가스의 가격이 크게 회복하면서 뭐 업스트림의 자산 가격도 이제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반면에 매수자는 뭐 유가스의 중장기적인 수요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도자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에 좀 크게 낮게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업스트림 자산, 뭐 다운스트림 자산, 미드스트림 자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스트림 자산, 그다음에 미드스트림 자산 어떤 점이 다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뭐 원유나 가스를 직접 채굴하는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스트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채굴된 생산된 가스나 원유를 다운스트림, 뭐 예를 들면 가스 발전소나 도시가스에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수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뭐 처리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미드스트림 사업 부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석유, 가스 관련된 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시피 미드스트림에서는 대형 딜이 좀 꾸준히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프라 기업들 간의 공동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펀드들, 뭐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공모펀드까지도 가스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자산에 대한 뭐 대응하는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부 업스트림 자산에 대해서도 딜이 클로징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업스트림 내로 보자면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원유보다는 가스 자산의 선호도가 높았고 전통 유전보다는 셰일 가스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 딜 앞에서 보신 그런 표로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전략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스 미드스트림 쪽으로 밸류체인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좀 방향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 흐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가스 미드스트림 부분에서 밸류체인이 확대되는 모습이 지금 뭐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 시장에서는 부하 추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부하 추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스 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안보 이슈 때문입니다.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은 줄이고 LNG 수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제기화 터미널이라든지 파이프라인 등 가스 미드스트림의 뭐 투자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스가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나 석탄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가스가 분류수소의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스의 수요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가스 미드스트림의 밸류 체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미드스트림 부문의 대형 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업체인 필립스가 DCP 미드스트림 상장 주식 전부를 매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제한한 인수 가격은 34.75달러로 이 가격에 인수하는 경우에는 한 73억 달러에서 딜이 클로징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미드스트림 자산에 대해서
통상 뭐 인수 가격의 한 20% 내외 프리미엄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85억 달러에서 한 95억 달러의 이 인수가 클로징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의 전략적 목표로 첫 번째는 필립스가 NGL 밸류 체인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립스의 경우에는 이제 코노코 필립스에서 다운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사업 부분을 분사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의 비중이 크고 미드스트림 중에서도 특히 뭐 대형 파이프라인이라든지 NGL 처리 시설 등 다운스트림과 가까운 미드스트림 자산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DCP 미드스트림의 경우에는 뭐 기업명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미드스트림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중에서도 업스트림과 가까운 미드스트림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사업 부문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필립스는 NGL 밸류 체인에서 다운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중 후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DCP 같은 경우에는 미드스트림 중 전방에서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DCP 인수를 통해서 NGL 산업 부분 전반적으로 밸류 체인을 확대하겠다라는 의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으로는 가스 미드스트림 자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CP의 경우에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NGL의 매출 비중이 한 54%로 가장 높고 천연가스가 42%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립스는 뭐 NGL이라든지 원유의 사업 비중은 높지만 가스의 사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가스 사업 부분의 익스포저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LNG 수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인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딜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실상 정유기업 기존의 정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립스 66가 이 원유 부문의 사업 비중은 좀 축소하고 그 대신에 천연가스하고 NGL 쪽 사업 부문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전략적인 주 이제 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에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유 사업 부분은 줄이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가스와 NGL의 사업 부분을 늘리는 것이 이 인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NGL이나 가스 사업 부분을 늘리는 기업 간 M&A라든지 자산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MLP 과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2023년부터 미국의 비거주자가 PTP 그러니까 상장 파트너십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뭐 손익 여부나 매도 기간에 관계없이 매도 금액의 10%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과세의 주요 목적은 이제 외국인의 단기 트레이딩으로부터 뭐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을 막겠다라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입니다. 사실 에너지 MLP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어쨌든 MLP도 그 상장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이번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세로 인해서 MLP의 뭐 실직 수익률 하락은 불가피하고 향후에도 세제 리스크는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 에너지 미드스트림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MLP보다는 Ccorp 그러니까 일반 기업 형태로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과세는 크게 두 가지 부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프 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파이프 딜은 사모펀드가 상장된 주식의 지분을 모두 매수한 이후에 상장 폐지시키는 딜로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와 같이 디지털 인프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딜의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MLP가 이번에 과세 대상이 되면서 MLP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뭐 가격의 조정까지 온다면은 사모펀드가 MLP 자산에 대해서도 파이프 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LP를 C컵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MLP 과세 이전에도 MLP를 C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여러 뭐 자산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MLP가 상장주로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MLP는 법인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료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뭐 그 이용료 인하를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뭐 MLP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컵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번 과세를 통해서 MLP를 C컵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에너지 미드스트림, 에너지 인프라 미드스트림 투자를 할 때 C컵,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상장된 회사들을 아무래도 주로 보는 게 맞는 방향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LNG 액화 플랜트 운영 업체 중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셰니어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계속해서 가격 상승세를 보였고 12월에는 다소 좀 조정되는 모습에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인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얻을 업체이기도 하고 2024년부터는 추가적으로 LNG 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킨더 모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킨더 모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석유나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업체 중에 최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으로는 가스의 매출 비중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엠브리지 업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석유와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업체입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가스의 사업 부문이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뿐만 아니라 석유의 익스포저를 늘리시려고 계획하는 경우에는 엠브리지가 좀 한 가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오일앤가스 미드스트림 자산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전략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딜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방향성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이 원유에 대한 그런 엑스포저보다는 천연가스나 아니면 엔젤 쪽으로 사업의 비중을 좀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민감한 이슈죠. PTP 과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MLP 형태로 상장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들보다는 C컵,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형태로 상장된 기업들에 접근하는 것이 아마 내년에 투자 방향으로 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상당히 안정적인 이 투자 대상이죠. 내년에는 조금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